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가 선출됩니다. 신임 당대표는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는데요. 정청래 후보의 굳히기냐, 박찬대 후보의 뒤집기냐에 관심이 모입니다. 두 후보 모두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선출 이후 국회 상황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 1부, 2부 코너에서 현재 상황 또 향후 여파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8월의 첫 주말인 오늘 고속도로는 이른 오전부터 휴가철 이동 차량이 몰렸는데요. 지금도 지방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 향하는 분들이 많은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이 보다 힘겹습니다.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의 정체가 40km대까지 길어진 가운데 경기권에서 남양주금소부터 서종까지 13km 구간, 강원권 진입해선 남춘천부터 춘천분기점 사이, 다시금 홍천 휴게소부터 내촌 사이의 정체가 모두 26km가량 이어지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경기권보단 강원권 이동이 더 어렵습니다. 원주분기점부터 새말까지 한 번에 17km 구간 밀렸다가 여길 벗어나더라도 둔내와 면원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들은 대부분 충청권에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부터 10km 구간 밀리는데 여길 빠져나가더라도 옥산분기점부터 남이분기점까지 길게 밀리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도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충청권 진입해서도 감곡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윤우의 뉴스펀치 1, 2, 3입니다. 오늘도 KBS의 이윤우 기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신경전입니다. 오늘 당대표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가 오늘 선출이 됩니다. 후보는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고요. 당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통 지역별 이 순회 경선을 하면서 권리당원들 투표를 먼저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만 먼저 치러졌고요. 오늘 전당대회에서 서울, 강원, 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와 앞서 호우 피해로 연기됐던 호남권, 수도권 현장 투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이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이 정청래 후보가 각각 62.77%랑 62.55%로 모두 60%를 넘게 기록하면서 박찬대 후보를 앞섰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충청 37.23%, 영남 37.45%로 비교적 저조했는데요. 누적 투표율로 두 후보를 비교를 하면 정청래 후보가 62.65%, 박찬대 후보가 37.35%로 정청래 후보가 25%포인트 정도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기존 흐름대로 득표를 해서 완벽한 굳히기를 성공할지 또는 이 박찬대 후보가 대반전을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변수가 있나요? 네, 마지막 변수는 이 15%가 반영되는 대의원들의 표심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이 16,000명 정도 되거든요. 권리당원 150만 명가량이 55%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대의원 한 표가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제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 대의원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면 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결국 원내 의원들이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대의원 투표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대의원 투표 변수가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후보들의 신경전이 좀 이어졌던 건데요. 예, 앞선 경선 투표 결과 보면 이 당심은 사실 정청래 후보에게 좀 갔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박찬대 후보가 원내대표를 계속 수행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원내 지지도가 그러니까 좀 더 현역 의원들의 평가, 지지가 더 높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습니다. 박찬대 후보 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원내 지지를 바탕으로 결국 대의원 투표에서 뒤집어 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반면 이 정청래 의원은 최근 경선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지금 흐름 그대로 갈 거라면서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자신감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이 당심과 의심, 이 의원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심과 의심을 갈라치기 해서 당을 분열시키지 말라, 이런 경고성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표심이 좀 뚜렷하게 나오면서 충돌이 좀 빚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2시에 시작한다는데 당대표 결정은 몇 시쯤 될까요? 네, 최종 투표 결과가 합산되면 오늘 오후 5시 넘어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대표는 앞선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이어받아서 내년 8월까지 당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이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라는 점에서 누가 새 여당 대표가 될지 마지막까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펀치는 뭡니까? 네, 두 번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다시 찬탄 반탄 구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등록한 후보들의 대결 구도를 보면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대결이 성사가 된 건데,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서 지금 추려졌는데, 이 대표적인 탄핵 반대 주자로는 장동혁 의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후보로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중립지대의 주진우 의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고요. 예. 지금 언론에서 좀 계속 당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대결 구도가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준점으로 나눠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 경선 내내 이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를 놓고 구도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이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던 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후보의 대결 구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당 인사들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또다시 구도가 형성되는 이런 점에서 이 당내외에서는 계속 아쉽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 기존 주류, 그러니까 친윤계가 다시 당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당 혁신을 강조해왔던 비주류가 당권을 잡느냐, 이런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윤 전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고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좀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공개 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자해적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떤 당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되니까 지도부에서도 이런 경고 목소리를 낸 거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찬탄 반탄 대결인데 내부 기류는 어때요? 네, 이제 내부에서는 대결 구도는 형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에게 좀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당원들의 표심도 탄핵 반대파인 두 후보에게 실리는 걸로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 원내 의원들의 표심도 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당 대선 후보로 이 전국 선거를 뛰던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계속 미디어 노출이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전당대회 이달 22일 치러지게 되고요. 이 다음 주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각각 50%씩을 반영해 예비 경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5명의 당대표 후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후보가 이제 4명으로 압축되는 거고요. 이후 권역별 연설회 그리고 방송 토론회 등을 거쳐서 22일에 새 야당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마지막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 성공입니다. 예.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이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달 1일. 네, 이번 달 이제 1일인데요. 네,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25%로 예고가 됐던 게 15%로 낮춰서 합의가 됐습니다. 앞선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 외에도 이 미국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487조 원, 약 50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또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죠? 네, 자동차 관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어떻게 결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상호 관세와 동일하게 15%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자동차 수출로 경쟁해야 하는 이 일본과 유럽연합 모두 15%로 동일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한미 FTA에 따라서 자동차 품목 같은 경우 0%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계속 얻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은 2.5%인데 우리는 0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15%로 동일하게 올라가면서 이 기업 들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당장 우려되는 거는 이 자동차 부품업계 그 중에서도 이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거든요. 이 생산이 당장 좀 위축되게 되면 바로 매출이나 고용 문제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 시장 상황 좀 더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이른바 마스가라고 이름 붙은 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협상단은 이 양국의 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주요 협상 카드로 미국 측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마스가라는 말이 이 그 기존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안에 조선업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이 영문 약자로 마스가라고 칭한 겁니다. 예. 한국어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구호가 되는 겁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이런 전략이 효과를 봤다는 건데요. 예. 한국에서 제안한 그 마스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로 약 1,500억 달러, 하나로 209조 원 규모 투자 펀드입니다. 이 미국 내 조선 건설과 인력 양성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을 협력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대한민국 조선업 기술이 워낙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조선 기업들에게도 좋은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내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에 참여하면서 이 결국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윤철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1,500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가 이 국내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좀 운영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이나 혜택도 우리 기업이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우리 측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제 구두 협상만 우선
결선된 거고요. 이 세부 협상 과정이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당장 극적 타결로 고비는 좀 넘겼다 이런 분위기지만 이 큰 틀 협상이 완료된 거고 세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 도출될 협상문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BS 이은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자리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대구 37도, 대전 광주 36도, 서울 35도, 강릉 제주 34도, 부산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100mm,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침수와 산사태 등의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가지 방향으로 정체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 구간 길게 정체고요. 더 가서는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부근까지는 2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 분기점 또 여주 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강원 지역은 원주 분기점에서 새말까지 15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둔내와 동둔내 하이패스 또 면원에서 모두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리고요. 반대 양평 방향은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뒤로 4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죠. 새 당대표가 뽑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가 되겠죠? 뭐 좀 우세하다고 봐지는데 네. 영남 충청이 이제 10%밖에 개표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90%의 투표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는 또 수해 복구 때문에 호남하고 수도권 안 했죠. 예, 호남권 중간 이제 경선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기 때문에 90% 남은 표심이 그동안 한 2주 동안 변화가 있었느냐? 박찬대 후보의 여러 가지 시도들 또 국민 웃음뿐만 아니고 당심도 자극하는 그런 행보가 얼마나 먹혔는지 또 정청래 후보가 계속 우위를 점해왔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뭐 개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방점이 좀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건 똑같죠. 네, 그런 것은 같은데. 둘 다 친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또는 당심을 강조하고 박창대 후보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민심에 더 민감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뒷받침 또 필요하면 직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게 차이점이 있고 정청래 후보는 당원들 강조하는 게 당원들 중심으로 하니까 당도 발전해왔고 또 당원 숫자도 늘어났고 또 계엄 이후에 이 내란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 중심으로 가니까 제대로 됐지 않느냐. 그걸 이제 그런 대로 또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박찬대 후보는 지금은 여당이다. 또 여당은 당신과 민심이 일치될 때도 있지만 또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 그럴 때는 민심을 우선해서 대통령께 충실히 전달하고 또 민심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는 게 여당 리더십의 대표 리더십의 핵심 아니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좀 더 중도 쪽으로 가서 민심을 더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박찬대 후보도 바로 그런 기조로 초반에는 그래서 네. 여야 간의 협치도 강조하고 그랬는데 근데 전당대회 진행되면서 당원들이 좀 더 강한 그 투쟁, 뭐 선명성 이런 걸 요구해서 그런지 박찬대 후보도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치 얘기하다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뭐 45명 전부 제명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아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막판에 오면 이제 선명성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됐는데 그러나 이제 흐름이나 또 스타일이나 평소에 강조했던 바를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 당원들도 그 차이를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이제 박찬대 후보가 초반에 안정적인 국정의 뒷받침 또 맹심을 잘 잃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것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영남과 중천권에서 보면은 그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박찬대 후보의 호소력이 먹히지 않았을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들이 아주 태행적이다 아직도 대선에서 그렇게 참패하고 계엄을 옹호한 그 결과가 민심이 그 표로서 보여줬는데도 계속 그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예. 또 특검 수사를 교란시키려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여당이 됐다 하더라도 제압을 해야지 싸워야지 야당과 왜 자꾸 지금 때아닌 협치만 자꾸 강조하느냐라는 이제 정청래 후보의 캠페인에 권리당원들이 박찬대 후보 주장도 맞지만 지금은 싸울 때네 라고 한 것이 이제 그런 표차가 났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박찬대 후보가 명심은 내한테 있다. 그래서 강선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또 했죠. 예. 그래서 명심을 또 중간에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퇴, 제명, 그 촉구 결의안은 제명의 방점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촉구 결의안, 촉구. 지금 정말로 제명하려면 3분의 2가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예. 그 지금 의석 분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박찬대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건데. 알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의원 45명 제명 말고 국민의힘 정당을 아예 그냥 해산해 버리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최인호 전 의원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분명히 민심이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상대로 김문수가 되든 뭐 장동혁이 되든 뭐 두 사람을 합치면 거의 70%에 가까운 표가 나온다는데 두 후보 다 친윤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시도당 위원장들은 다 친윤 후보가 석권을 해버렸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컷오프 통과한 후보들 몇몇들이 다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나 그 최고위원이나 국힘 차기 지도부는 친윤 일색이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그 급전직한 10%의 국힘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느냐? 예. 그럼 계속 그렇게 간다 보면 지방선 참패하겠죠. 그렇죠. 참패하면 그때 가면 이제 분당이 되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투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이 망해가고 뭐 쪼개지거나 뭐 이런 건 맞는데 그걸 왜 굳이 정당 해산 청구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까지 만들고 막 이러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 네. 또 특히 내란 특검에서 만약에 계엄 당일날 국회 의원들 중에서도 계엄에 동조해서 교란을 일으키고
계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직적이었다라든지 뭐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본회의장으로 것들이 가지 말고 뭐 딴 데 모여라.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눈으로 봤지만 그게 법적으로도 수사 결과로 명백하게 된다든지 예. 또 이 속옷바람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아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예. 또 계속 옹호한다든지 국힘 스스로가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건 너무 아니다 이렇게 극우화될 수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몰락이 됐을 예. 때에는 지방선거 전에 분당이 될 수도 있고 글쎄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뭐 민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네, 예. 굳이 그 정당을 해산시키도록 법적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 전 뭐 그건 묻는 현재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적 수사라 보는데요. 예. 그 수사가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가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45명 제명도 역시 수사다. 촉구하는 정도다. 저는 뭐 촉구에 일단은 방점이 있고 그렇죠.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예. 지금 대통령은 협치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요. 뭐 국회에 와서도 원내대표들 다 만났고요. 벌써 또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그렇습니다. 만났죠. 대통령실에서도 초청까지 예, 했습니다. 예. 협조해 달라고 내가 구성해 또 한 사람은 또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도 협치를 주장하고 있고 예. 또 실제로 협치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심판도 의미가 있지만 네. 또 협치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야당과의 협치와 심판을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수사적인 의미가 그죠.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도 말은 뭐 하더라도 이 야당하고 계속 만나고 협치하고 다만 심판은 국민이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뭐 그게 뭐 민주주의 제도의 왜냐하면 선거라는 기능이 또 그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직접 나서서 당을 뭐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달라거나 45명 제명하자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행태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예. 남은 4년 이상의 임기를 일당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아무래도 옳으냐 이거죠. 가요불급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전당대회용 정치적 수사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예. 아. 그것이 이제 권리당원에게 어떤 식으로 예. 잘 먹혀들면 박찬대 후보도 선명성이 있네. 제대로 심판하겠네. 그러면은 또 뭐 자극이 돼서 예, 검증질 예. 수도 있고 예. 뭐 여전히 떨떠지근하다라고 판단하면 또 알겠어요. 효과가 덜할 수도 있고. 뭐 저 대화 관계나 뭐 이런 거 말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지금 뭐 이미 뭐 본회의 그 상정 곧 앞두고 있는 방송사법, 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뭐 이런 네. 등등의 어떤 그 일련의 그 법 개정 드라이브나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두 사람 다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뭐 두 분 다 비슷하다 봐야죠. 그동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나저나 지금 이제 그 언론 보도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 입초 시에 오르내리는 양을 봐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직 꽤 남았어요. 22일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하하하. 민주당 전당대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미 다 검토 됐고. 경기를 예를 들면 네. 자 가장 이 관심이 많은 종목이 헤비급이지 않습니까? 네. 큰 선수들이 네. 몸집이 큰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웃복싱만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웰터급인데도 인파이터끼리 싸우면서 막 치고받고 난리난다 이러면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는 뭐 그런 거로 비유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가 집권 초반에 열리는 그런 전당대회다 보니까 스스로가 서로 싸우는 한계를 좀 정해놓고 싸운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야 치열하겠지만 알겠어요. 후보들끼리 뭐 민심이 찌푸려질 만큼 서로 막 물어뜯지도 않고. 그렇죠. 갈등 양상으로까지는 안 간다. 가는데 딱 그 서로가 자제하는 거. 네. 그걸 지켜서 이제 덜 싸우니까 덜 싸우는 듯이 보이니까 관심이 좀 덜 받는 거고. 그럴까요? 국힘은 지금 뭐 전환기 씨 때문에 아니 근데 민주당의 지금 정청래 의원이 4선, 박찬대 의원이 3선이에요. 그렇습니다. 5선, 6선이 즐비한데 네. 당대표에 아예 도전도 안 해요.
뭐 손죽선 분들은 또 이제 내각에 가신 분들도 뭐 몇 사람 가긴 계시죠. 했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번 전당대회에 당내에 그 이른바 최고 중진이나 중량급 그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뭐 내각에 가신 분들 중에서 당 대표로 거론되는 분도 있었죠. 그분들은 또 대통령의 또 소위 말하는 도와달라, 내각에 참여해달라. 그게 우선이었다. 예, 뭐 국정 성공에 예. 뭐 좀 방점이 찍혔다 봐야죠. 뭐 조금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냥 이미 최인호 전 의원 보기에는 결과는 정해졌다. 그 친윤 후보들이 뭐 다 될 것 다 같고요. 될 것 같다. 예, 그럼 예.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 명이면 김문수가 되겠네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 네. 장동혁 후보가 친윤 국회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예. 거기도 참 그 아이러니예요. 그렇습니다. 초선이잖아요. 이번에 재선된 재선됐습니다. 거니까. 이번에 그때 재선. 초선 시절에 네.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초선임에도 일약 자기가 대표되면서 사무총장으로 발탁을 해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또 정반대로 저렇게 반한의 선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미스테리이기도 미스테리 한데 아이러니, 예. 뭐 일설에는 뭐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거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제1야당이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이 예. 계엄에 반대했다가 갑자기 계엄에 또 찬성하는 걸로 돌려바뀌고 예. 또 최근에는 뭐 전한길 씨 그 윤석열 그거 자체라고도 할 수 있고 윤석열보다도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는 전한길 씨를 오히려 두둔하고 옹호하고 유튜브에 참여해서 예.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겠다. 대표가 되면 바로 윤석열 면회가겠다. 이런 그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것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예.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글쎄 그렇죠. 전당대회니까. 예.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데 역전시켜 보려고 지금 김문수를. 당원 투표가 80%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서 예. 그게 이제 저는 당원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내피셜로 좀 생각해 봤는데 통일교 신자들, 신천지 그쪽에서 신자들. 입당한 사람들. 입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아직 밝혀진 바는 없어요. 지금 뭐 의혹은 많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 당 대표 놓으려는 23년도에 뭐 정치 자금을 받았다 말았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권성동 대표 만들기 위해서 입당을 서로가 제안하고 논의했다라는 것도 언론에 나왔어요.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의외로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거구화를 주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종교의 연장선상에서 입당한 분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전을 노릴 만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랬겠죠. 라는 뭐 그냥 내 비셜입니다. 예. 반대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그 당의 쇄신과 혁신을 지지하는 당원들 좀 많이 가입해 주세요 했는데 거긴 별로 성과가 없나 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잘해야죠. 그 지도부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근데 뭐 전혀 민심에 따른다면은 오지 말라 해도 당원들이 입당할 건데 뭐 지금 지도부는 안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입당 안 하고 전한길 씨 같은 분이 자꾸 입당해서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입당 러시가 안 이루어지는 뭐 근본 원인이다. 근데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반갑지 않으세요? 뭐 정치적으로 저런 식으로 흘러가줘야 뭐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하고 경북 두 군데 빼놓고 우리가 다 이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불경에서도 뭐 지금처럼만 해다오 국힘아 그러니까요. 이런 소리가 사실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 살짝 미소를 띠시네. 더불어민주당 기분 좋죠 이런 거. 아니 뭐 정치는 상대적이니까 저렇게 퇴행적이니까 뭐 정치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 정치가 이렇게 퇴행적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1야당이 저런 식으로 자꾸 거부화되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또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또 성과를 거둔다 하면
언제든지 또 제2의 계엄 내란이 또 어떻게 또 발현될지 예. 또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또 다른 형태로 거구화가 되면 과연 그것이 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아요. 얼마나 부정적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제1야당의 거구화는 정말로 위험스러운 거죠. 막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긴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유럽 정치나 일본 정치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지세가 세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 나라들은 일단 다당제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양당제인데 솔직히 트럼프야말로 음모론자이고 극우주의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양당제의 보수 정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심각한 거고 네. 아니 일단 뭐 거구의 뭐 불순이라는 민주주의로 보면 불순한 세력들이 여러 가지를 포장을 해서 가장을 해서 입당을 하고 생각보다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예. 지도부적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강이나 정책들이 상당히 극우스럽게 유럽에는 이미 뭐 양성 문제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때 아닌 양성 문제를 더욱더 뭐 아주 극단화시킨다든지 그러게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을 극단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걱정이죠. 그러면 소모적으로 불필요하게 이미 뭐 유럽은 다 지난 철지난 논쟁을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네. 그거는 좀 안 맞죠.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현실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국민의힘은 뭐 상당 기간 그런 쪽이 주도권을 쥐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 그 후에 보수가 어떤 식으로든 또 한번 재편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그냥 전망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선거가 철저하게 심판해 줄 거다. 네. 그런 생각. 네. 뭐 우리 최 전 의원 경제통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증시가 막 오르다가 어제 확 떨어진 게 이 뭐 노란봉투법 상법 뭐 법인세 이것 때문이 아니라 증권 양도소득세를 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이거 가지고 막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다시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 네. 정책 발표 시점이 사실은 이제 한미 간세 협상이 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면도 크고 뭐 어차피 이제 윤석열 6, 7개월 계엄 이후에 정부가 사실상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에 계속 우리가 열세의 협상 예. 위치에서 그동안 미뤄온 것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2개월 만에 협상을 한 치고는 그런 대로 선방했다,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그 시장은 조금 냉담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런 면에서 자동차의 관세가 이제 일본이나 유럽하고 똑같아 버렸다 하는 부분에서 2.5% 우위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이 2.5%를 자동차가 어떤 혁신을 통해서 또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면에서도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로 좀 냉정하게 평가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냉정한 평가들이 시장에서는 있는 가운데에 왜 하필 또 그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요. 그걸 발표하느냐. 그럼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5천 뭐 공약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왜 이러는 거야? 예. 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 면에서는 이 경제도 타이밍인데 네. 심리고 예. 그 심리 관리를 당이 잘 못했다. 알겠습니다. 보고. 특검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체포영장까지 들고 갔는데 뭐 그냥 속옷바람으로 누워서 버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엽기적인데 정말 이거 참 국격이 무너지는 그런 행태인데 윤석열 이분은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은 절대 나가기 싫다. 왜냐하면 아니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뭐 그렇게 누워서 버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팬티 바람에 아이고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나 특검보가 기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설마 그런 장면으로 아이 참. 뭐 관계 인치를 못할지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버꾸라지의 극단적인 행태까지 보는 거죠. 다음번에는 반드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거 하겠다라고 예고했다는데 솔직히 굳이 그럴 거 있어요? 어차피 뭐 끌고 가봐야 묵비권 행사할 텐데. 그렇게 억지로 해봤자 또 묵비권 행사할 글쎄요. 거고 진술 그냥 거부권 기소해 행사할 건데. 그냥 기소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모든 밟을 절차는 밟아야 된다. 혐의자들이나 그 죄인들이 예. 동등한데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 끝까지 시도는 해본다 하는 그런 거는 또 국민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딱합니다. 우리 최인호 전 의원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선임되셨고 예. 그중에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부산의 그 가덕 신공항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포기해 버린 거.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하셨는데 예, 무슨 내용이죠 이게? 엽기적인 사건이죠. 뭡니까? 현대건설이 10조 5천억짜리 가덕신공항 그 수주를 예. 단독으로 예.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턴키 방식으로. 예. 그런데 돌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왜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왜요? 왜? 자, 김건희 특검 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당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관저 공사에 문제가 심각하다. 있었죠. 관저의 뇌물공사 의혹이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는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되지 못했죠. 그 관저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았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윤 씨 부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스크린 골프장과 삼청동 안가 네 곳을 룸바로 개조하는 이런 아주 사적인 기호 공간을 공짜 또는 아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현대건설이 해줬다. 현대건설이 해줬다. 그것으로 환심을 사고 그걸로 가덕도를 받았다. 가덕도를 특혜 수의 입찰을 받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계엄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탄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 명약 관화한 시점에 그러면 현대건설이 우리가 수사 다 당할 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예 받아놓은 것을 가덕도를 안 해버린다. 포기해버리자. 포기할 맹물이 없으니까요. 7년 계약으로 원래 6년에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1년 더 연장해 줬어요. 윤석열 정권 개업 이전에. 그 7년으로 이제 맞춘 겁니다. 네. 그래서 합의해서 단독으로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 설계를 4개월 후에 딱 내놓는데 108개월, 9년짜리로 예. 그거는 국가계약법 위반이 되죠.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타월을 던졌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고 실제로 현대건설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그 기간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한 건지는 밝혀봐야 알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대건설에 매우 정통한 그리고 항만공사를 국내외적으로 세계 거의 탑적으로 수행한 분들 진해신항만이라든지 인천 영종도 공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주장이 그 기술자들은요 7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9년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포기하는 걸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이다. 그거죠? 네. 밝혀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I'm not that